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증시가 2달 동안 반등의 깃발을 이렇게 신나게 휘달러더니 가자 하더니 오랜만에 이틀 연속 쓴맛을 보게 됐습니다. 확실히 요새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는 바로 달러 강세죠. 미국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말짱하니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너무 죽을 맛이니까 그런 셈이겠죠. 유럽의 맏형인 독일마저도 식료품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비명횡사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유럽의 경기가 얼마나 지금 악화된 건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 또한 오는 10월이면 가정의 전기세가 80%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눈물 섞인 전망도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중국의 사천성에서는 최근에 또 가뭄도 있었다고 하니까 또 배터리 생산이 그래서 지연될 거라는 소리도 있었으니까 어제 악재로 또 작용을 했습니다. 정말 2022년은 나중에 나이를 먹고서 생각을 하더라도 좀 두고두고 기억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한 치 앞, 아니 반치 앞도 모르는 최근 상황에서 대한민국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주로 매수하셨는지 바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8월 대한민국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종목 여기서 뚜루루룩 올라가고 있습니다. 8월 등락률을 한번 보시면 서로 엇갈리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달러 강세가 이렇게 극심하게 되면은 글로벌 경제에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 기업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순위에서는 ETF는 싹 다 제거를 하고 개별 종목들만 제가 편입을 시킨 건데요. 사실 순매수 1위는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이었습니다. 참 스마트한 트레이딩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축하를 조금 이렇게 드리지만요. 한편으로는 변동성이 이렇게 급한 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은 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순위 종목 이야기를 좀 다시 좀 해보자면 생각보다 여기 테마에 분류된 종목들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밈 종목들이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증시가 다시 회복하는 듯한 흐름이 몇 주간 이어졌었기 때문에 밈 종목들의 수익률이 괄목할 정도로 올라오면서 뭐 여기에 있는 AMTD 디지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배드베스앤드 비욘드 그리고 여기 AMC 엔터테인먼트까지 밈 종목이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는 네, 제가 순달람이 몇 주 전에 소개를 좀 해드렸죠. 여기 있으니까 괜히 좀 반가운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도 있는데 팔란티어가 여기 5위에 있는데 네, 8월 수익률은 22% 마이너스예요. 실적 발표 이후에 재차 급락을 하면서 좀 저가 매수세가 발현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생소한 종목이 순위에 또 있습니다. 바로 2위에 있는 TSLL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TSLL은 티커가 비슷한 종목이 딱 하나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바로 TSLA, 테슬라입니다. 이 상품은 단일 종목만을 편입한 ETF로서 형태만 ETF지 그냥 테슬라의 일간 등락률을 추종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1.5배만큼의 변동성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 성격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에 상장된 따끈따끈한 ETF이기 때문에 결국에 테슬라에 대한 포지션을 늘리고 싶은 분들께서 이 ETF를 TSLA 대신에 대체제로 많이들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쪽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여기 보시면 각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좀 한국 분들께서 사셨나 싶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순매수 1위 인텔이 331억 원, 그리고 TSLL은 14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텔의 경우에는 왜 매수를 하셨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 법안에 있어서 인텔이 가장 크나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장기적인 관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격이 사실 몇 년간 의미 있게 오른 적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심리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또 CPU 신제품이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9월 27일로 신제품 발표가 인텔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AMD도 같은 날에 신제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빅매치인데 순달람이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10월 초쯤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아무리 여기 3대1 분할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이슈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말에 있을 AI 데이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 투자자분들의 매수 버튼 클릭 욕구를 자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테슬라는 올해 성적이 어땠을까요? 네, 테슬라의 입지는 시가총액으로 봐도 빅테크에 근접하기 때문에 빅테크들과 함께 올해 수익률을 비교해봤습니다. 여기서 빨간 선이 테슬라고요. 회색 선이 애플, 녹색이 마이크로소프트, 파란 선이 구글, 노란색이 아마존입니다. 빨간 선이 가장 아래에 있죠. 네, 테슬라는 27.5% 올해 하락한 상황이고요. 애플은 올해 하락률이 7.9%밖에 안 됩니다. 역시 세계 최대 기업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애플 신제품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폰이요.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애플이 주문한 아이폰 초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았던 호재가 있었던 거겠죠. 거기다가 아이폰 가격 인상도 지금 예고를 했다고 하니까 마진도 또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테슬라도 올해 여전히 판매량이 북미를 포함해서 전 지역에서 잘 올라오고 있고요. 여전히 생산보다 수요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가격 인상도 올해 계속 단행을 해왔습니다. 사실 전기차 영역에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애플과 테슬라가 비슷한 입장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니까요. 저는 좀 상황을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애플은 전기차 내놓는다고 했는데 언제 내놓나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유독 약한 이유에는 빅테크로 분류되기까지 시간이 그다지 많이 흐르지 않았었고 그만큼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다시 말해서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니까 밸류 부담이 가장 높은 테슬라 같은 주식이 더 두드려 맞는 이치였던 것이지 펀더멘탈이 훼손됐어서 더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최근 과거 사례로 살펴보자면 기술적으로 주가가 반토막 정도 난 경우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18년 8월, 2020년 2월, 2021년 1월,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하락 사이클을 그려나갔던 것 같은데요. 때때마다의 하락 사유는 다 달랐었지만 이번 하락 사이클에서는 머스크가 지분을 매도하고 페드가 금리 인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또 코로나19로 도시를 봉쇄하고 우크라 전쟁까지 겹치면서 니켈 같은 공급 체인 우려까지 발생한 가장 스펙타클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저점 이후에 직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여기 보시면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었거든요. 지난 6월이 테슬라 주가 하락 사이클의 저점이었다라고 가정을 하자면요. 올해 4분기에는 좀 테슬라 주가가 직전 고점인 1200달러 선까지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테슬라의 하반기 그리고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죠. 지금 미국에서 거의 모든 전기차 제조국에서 대대적인 관심을 보인 이슈가 바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든이 저번 주에 서명을 마친 Inflation Reduction Act, 일명 IRA라는 법안입니다. 한국말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요. 한화로 약 500조 원에 해당하는 친환경 육성 정책입니다. 이 재정 정책에서 또 화두가 된 알맹이 내용은 바로 전기차 구매 시의 보조금 혜택인데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서 공수를 해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기 위에 있습니다. 네, 보조금 받으려면 전기차든 배터리든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 다 해결해라 라는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렇게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대로 칼을 이렇게 빼든 것이죠. 보조금 내용은 전기차 판매 내용에 있어서 정말 핵폭탄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제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A에서 규정한 이 보조금 혜택은요. 사실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곳곳이 가시밭길입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것은 20만 대 제한인데요. 원래 지금도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7,500달러의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기차 메이커들마다 누적 판매량이 20만 대가 넘어가면 보조금 혜택이 종료되거든요. 보조금을 못 받는 전기차 메이커는 지금 테슬라와 GM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20만 대 제한 조치가 내년부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수혜 기업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사실 저번 주까지 주가가 강세였던 주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래 요건까지 다 읽어보면은 테슬라에게 극히 유리한 조건임을 좀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출시 가격 제한은요, 어떻게든 업체들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맞다. 루시드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가 넘어가는 세단을 만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조금 혜택을 사실상 날릴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밑에 북미에서 여기 보시면은 최종 조립 있죠? 최종 조립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잘 나가는 현대 아이오닉도 내년에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에서도 내년에 아이오닉 7을 미국에서 현지 생산하겠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쳐놨는데요. 주요 광물 비중과 부품 비중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각각 40% 그리고 50%라는 비중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미국과 적대적인 러시아의 니켈이나 중국으로부터의 리튬으로 이 배터리를 만들면 보조금에서 탈락한다.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테슬라도 이런 정부의 요건에 100% 준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요. 다른 업체들보다 준비를 비교적 잘 해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국에 차량 판매량, 판매 점유율 이런 건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호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먼저 테슬라는 전기차 밸류체인에 있어서 알아서 혼자 다 할 줄 아는 수직적 통합을 이미 이뤄낸 회사라는 겁니다. 배터리 셀, 셀도 4680이라는 구조로 자체 개발, 생산을 했고요. 심지어 연말까지는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도 끝나겠다는 목표를 지난 7월에 이미 내비쳤습니다. 이 셀을 담을 배터리 팩 또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 대륙마다 기가 팩토리 공장을 둔 게 장점입니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은 미국에다가 팔고 중국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는 중국 현지에서 부품 조달해서 현지에다가 또 팔죠. 이런 현지화 전략 덕분에 지정학적인 위기에도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파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 표는 제가 한 땀 한 땀 정리한 건데요. 배터리의 핵심 광물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어떤 업체들과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건입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그리고 리사이클 이 정도로 분류하면 되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광물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업체들과 다년간의 계약을 맺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칼을 꺼낸 보조금 정책이 지정학적 구도를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광물들이 생산되는 나라까지 좀 기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호주,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 캐나다, 미국, 모잠비크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 현지에서 주로 광물들을 채굴하고 정리하고 있는 나라들이 보통 호주나 프랑스, 캐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쪽이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이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받아들이는 핵심 광물은 바로 코발트입니다. 다른 광물들은 어떻게든 동맹국들로부터 수급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발트는 중국 아니면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코발트 생산의 절반은 콩고에서 하는데요. 이 콩고에서 중국의 입김이 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그런데 이미 해결 방법은 2년 전에 제시가 됐었더라고요. 2020년 배터리 데이 때 일론 머스크 CEO는 코발트가 없는 하이니켈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이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요. 여기 보라색, 가운데 보라색 보이세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코발트 비중인데 하이니켈로 갈수록 이 보라색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네, 확연히 이렇게 보라색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LFP 배터리에서 자주 쓰이게 될 텐데 이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량들은 주로 중국 현지에다가 판매를 하니까 미국의 보조금 탈락 위기랑은 상관이 없겠죠.
자, 더군다나 테슬라의 장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장기가 무엇인지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전기차 밸류체인뿐만 아니라 충전 플랫폼과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이제 확실히 고속 성장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먼 기대거리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다른 전기차 회사들한테도 오픈하게 되는 게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현지에 있는 차지 포인트라든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처럼 충전 서비스 수수료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매출도 어마무시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은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FSD 베타 서비스의 새로운 버전이 단계적으로 미국 현지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그레이드는 기존의 업그레이드와는 또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수준이라고 해서요. 해당 업그레이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SNS에 따르면 반향이 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정말로 이 FSD를 와이드 릴리즈,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의 테슬라 PER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그려왔습니다. 여기 PER 추이는요. 선행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PER은 57배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게 2년 평균치가 118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보다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모든 과거를 통틀어 기업의 펀더멘탈이 지금처럼 탄탄했던 적이 있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밸류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라고 평가를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자동차 기업이 무슨 PR이 50배, 60배씩 하냐, 100배씩 하냐, 이렇게 PR이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테슬라가 올해 또는 내년에 가질 재료들로서 저는 그 반문을 또 반문하고 싶습니다. 8월 25일에 효력이 발생할 주식 분할에 대한 것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9월 말 AI에서는 테슬라가 인공지능 연산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런칭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기업이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한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기존 자동차 업체랑 동일선상에 두기 힘든 방증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제품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분야죠. 납득이 될 정도 수준의 로봇 제품, 시제품만 공개가 되어도 아마 꿈을 먹고 사는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 시설도 본격적으로 공공 오픈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4680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제품에 대한 출시 시기가 확정되는 것도 올해 연말쯤에는 기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며칠 전에 대형 전기 트럭인 세미의 상세 스펙이 공개되었는데요. 800km 주행거리인 트럭이고 30분 만에 70%의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이 스펙이 진짜 맞아? 말이 되냐? 라고 의심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대로 출시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트럭 시장을 아주 헤집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아니면 멕시코의 새로운 기가팩토리 후보지가 올해 말에 발표될 수도 있고요. 테슬라 보험이라든가 기업용 배터리 공장 완공, 그리고 가상에너지 사업자 본격 진출, 전용 앱스토어 발표까지 아주 줄줄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신 분들이라면 테슬라가 일반 자동차 기업과는 같다고 더 이상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식 공부 도우미인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더 재밌는 주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